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장애 아동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의 정의, 지적장애 아동의 분류, 지적장애 아동의 원인 및 출현율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의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존재해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지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지적장애는 18세부터 청년기 이전에 나오는 발달장애의 한 분야입니다. 지적,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고 심리가 불안한 상태를 가진 아동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처음에 지적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정신박약, 전응아라고 칭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신지체로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지적장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인 적응 기술이 표현되는 적응행동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유의한 제한성을 가진 특징을 가진 아이들을 지적장애 아동이라고 합니다. 18세 이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기능이라는 것은 학습이나 교육 등이 가능한 능력, 그리고 훈련이 가능한 능력, 그리고 인지적 사고 능력 등을 지적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면,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물을 춤을 추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이지만 쉽게 예를 들면 소매치기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것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학습이 가능한 능력을 지적기능이라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훈련이 가능한 능력을 지적기능이라고 합니다. 적응행동은 우리가 이렇게 지적기능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학습한 것을 다시 이렇게 우리 두뇌에 인풋시킨 것을 아웃풋 하려면은 그 개념적으로도 제대로 개념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적응행동이라고 합니다. 지적장애를 분류하는 것은요, 그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한국특수교육학회에서 아주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정도를 경도라고 하는데, 지적장애는 이제 지능지수를 가지고 그 심한 정도를 분류합니다. IQ가 55에서 70 정도입니다. 표준 편차가 있다면 표준 편차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면, 여기서 SD란 말은 표준 편차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쪽으로 가면 지적장애인이 아니죠. 근데 마이너스로 갔을 때 조금 떨어지는 것 말고 조금보다 조금 더 많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마이너스 2 정도 갔을 때의 경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적응 기술의 실제적, 사회적, 개념적 이런 것도 인지 능력 이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적응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 영역은 떨어지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지능을 한번 보면 침팬지가 거의 90,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흉내를 많이 내죠. 그리고 아주 구멍에 있는 그 좁은 구멍에 있는 개미들 이런 걸 막대기 대롱 같은 걸 이렇게 딱 빨대처럼 해서 확 빨았다니 이런 지능이 있죠. 그리고 돼지 돌고래 IQ가 이제 80, 90 이렇게 되고, 그다음 돼지가 좀 높더라고요. 65 뭐 이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아지, 아주 머리 좋은 강아지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종류가 상당히 좀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그 중에 참 똑똑하고 말도 배운다는 그 앵무새가 IQ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5에서 70 정도 된다면 동물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경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뭐 복잡한 건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중등도입니다. 35에서 54 IQ 되고 표준 편차에서는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끼치고 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도와 최중도는 거의 새 IQ에 비슷하네. 그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없이는 옆에서 누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모든 영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지적장애입니다. 그런 분류입니다. 지적장애의 원인이 상당히 출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출산 전에 태내기에 있을 때 염색체 이상, 이 염색체 이상 유전 이런 건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런 건 뭐 이렇게 정상이 있으면서 뭐 소리를 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 생기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뇌발달 장애, 그 다음에 산모 질병, 이런 것들이 지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양실조에 걸린다든지 산모가 가정폭력을 받았다든지 많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든지 어떤 교수님 주변에 이제 학부형께서 지적 발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얘는 정말 초중도였어요. 근데 자기는 왜 내가 이런 아이를 낳게 됐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얼굴이 참 예뻐요. 근데 아주 좋은 직장을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녔는데 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래. 낳을 때까지 너무 하루에 잠 한두 시간도 잘똥말똥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아이와 함께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래서 뇌 검사를 해보니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하나도 없이 거의 일직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폭력이나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출산 전 태내에서 아이들에게 지적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약물 복용이나 부모의 음주, 그 다음에 부모의 흡연, 그리고 인지적 장애가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날 경우 그때에 본인이 원치 않는 그리고 출산 후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이미 지적장애로 판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임박해서와 출산 바로 직후를 출산 전후를 주산기라고 합니다. 특히 조산된 아이들이 8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6개월, 7개월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출산 시에 손상, 뇌를 다친다든지 이럴 때. 그 다음 신생아의 어떤 황달이나 이런 질병이 지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아이를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임신을 했을 때 부모가 양육을 거부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래서 제대로 태어나자마자 양육을 받지 못하고 젖을 못 먹고 굶고 이럴 때 그리고 또 퇴원 시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의료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이럴 때의 지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 후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뇌막염이라든지 아니면 발작장애라든지 쉽게 말하면 경기라고 그러지요. 또 간질 이런 게 있을 때는 경기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뇌세포가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자가 또 상호간에 어떤 직접적인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주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때에 아이들도 지능의 발달이 굉장히 늦어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바쁘다고 그냥 아이를 할머니 집에 갖다 맡겨놓고 할머니는 계속 농사 짓고 어떤 아이를 그냥 밭에 같이 데려가서 이제 안 보면 이제 걱정되니까 앉혀놓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에 대한 완전한 방치입니다. 아동학대, 그 다음에 가정폭력, 그 다음에 너무
너무너무 다루기 힘든 아동의 행동을 부모가 요구할 때 있습니다. 아이는 3살밖에 안 되는데 밑에 동생이 생겼다고 5살, 6살 아이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박탈이죠. 그리고 아이에게 앵벌이를 시킨다든지 초등생을 학교를 안 보내고 이런 것 전부 다 아이에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잘못된 양육이나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진단을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하고 방치했을 때도 지적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방송을 봤는데 한 7살, 8살 때까지 아이가 그 복잡한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심부름도 하고 했는데 아빠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면서 아이를 집에 가두는데 그냥 가둔 것이 아니고 크다란 철창 같은 계집 같은 데다가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가둬놨어요. 근데 걔가 9살 때부터 한 3년을 그러고 나니까 행동이 완전히 알았던 것까지도 다 상실해버리고 지적장애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산 후와 그리고 그 성장기까지도 지능이 얼마나 생활과 환경과 건강과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적장애에 또 다른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은 계층에서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 수준이 너무 낮은 계층에서는 폭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폭력으로 해서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서적인 그 어떤 억압에 너무 눌려 있을 때,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부모가 이 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할 때 아이도 같이 따라서 적응을 못할 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 교수님이 이제 어릴 때 자랄 때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너무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부잣집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라고 하면서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집에 애기보기로 보낸다든지 또 그냥 식모로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도 그래도 조금 똑똑한 아이는 나름대로 뭘 익히기라도 하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지적장애의 증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되는 학습 관련 사항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 요즘은 우리 학교에서 뭘 준비물을 부모님이 많이 해주고 집에서 씨름도 해오고 또 체험장에도 갔다 오라고 하고 이런 과제들을 학교와 가정과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줍니다. 근데 교육 현장에서도 보면 유난히 그냥 뭐 아이를 사육하는 것 같아. 예쁜 옷 사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기관에서 받아가는 과제물도 그냥 쌓아놓기도 하고 그걸 버리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버렸어요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 1, 2학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벌써 상급생이 되면은 이런 아이들은 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지도 않는 시대인데 학교에서 요구되는 모든 학습 관련 사항들은 부모가 제때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가계성 지적 장애인데요. 문화적으로 어린아이를 어릴 적부터 절에 보내버린다든지 어린아이를 어릴 적부터 생업전선을 내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 이런 거 있습니다. 지적장애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염색체 이상도 있습니다. 레트 증후군인데요. 염색체가 변이되어서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요. 이 레트 증후군을 모르고 있을 때 그 부모는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어릴 때 얼마나 잘 정상적으로 잘 크고 방긋방긋 웃고 엄마 아빠 부르고 다 몇 가지 단어도 다 했는데 그것마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고 운동 기능이나 언어라든지 지적 발달이 전부 비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다운 증후군은 잘 아시지요? 21번 염색체가 3개인데 21번 염색체가 3개로 구성되어 있거나 3개 중에 하나가 15번 뒤에 가서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증후군도 7번 염색체 돌연변이인데 이거야말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확실히 나타나지. 수학적 능력만 확연하게 저하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고. 예. 근데 수학적 능력만 떨어지고 다른 건 다 천재가 되는 이런 건 잘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에 특별한 재능은 볼 수 있지만 영재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수학적 능력이 너무 어려울 때 죽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언젠가 한번 영국에서 우리가 연필도 한 타스에 12자루씩 들어있듯이 10진법을 쓰지 말고 12진법을 쓰자고 이제 시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10인진법을 학습하다가 자살해 버렸다는 거죠. 예, 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알러지뿐만 아니라 아예 수학적 능력이 이거는 염색체의 잘못이고 하나의 질병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적장애의 출연율은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 아니면 전 세계 인구에서도 별로 많지는 않은데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꾸 늘어날 수 있고 교수님이 공부할 때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고등학교 지나갈 수 있고 대학교 지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부산의 출신인데 고등학생은 3만 명인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2만 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작았어. 그 10,000명은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지. 지금은 뭐 공부 잘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별로 공부를 안 하지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안 하는 그 적절한 그 교육의 혜택을 못 보면 지적장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뭐든지 평균 표준 편차 이상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안학교가 좋다 해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이 건 10만 명가량 되는데 우리나라 예입니다. 거진 50%가 지적장애에 떨어지는 아동, 멀쩡하고 시각도 청각도 멀쩡한데 스스로 뭐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청각이 좀 나빠도 자기 혼자 그래도 연구할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재창조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아동을 판별하고 검사해야 되는데 주변에 그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맨 처음에 이 학생이 지적장애인 것 같으니까 선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해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지적장애 아동의 그 혜택을 복지 교육 혜택,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선별되고 나면 이 특수교육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또 지적장애 아동 대상인지 이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중도인지 초중도인지 경도인지 분류를 하고 어떤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배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했을 때 그 발달 정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단하고 분류하고 할 때에 그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오는 AAIDD는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 협회의 약자입니다. 역시 지적 능력이나 적응 행동 및 요구되는 지원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늘 붙어서 지원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 지적능력 검사,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웨슬러 아동지능검사를 하는데 6살에서부터 16살 11개월까지 12개월 되면 이제 17살 되니까 이게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개별적 검사 도구입니다.
근데 이 지적 능력 검사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검사 도구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그걸 사용하며 그 검사 도구를 통해서 대부분이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분명하고 포괄적이고 아주 세밀한 부분 측정 불가하지만 문화적으로도 특정한 또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개인의 IQ는 이런 도구에 의해서 검사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잘하고 분류돼서 교육을 받고 나면은 좀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지능검사, 그러니까 판별 받을 때 지능검사에서는 한국에 쓰는 이제 IQ 검사에서는 언어 이해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각 출연도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이나 기억에 대해서도 그 지표에 검사합니다. 처리 속도도 검사합니다. 이런 것을 다 점수를 내가지고 다 분리적인 다 인지 기능이지만 함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KABC, 이 KABC는 카프만 아동지능검사라고 하는데 카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해냈기 때문에 KABC라고 합니다. 근데 순차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우리를 보통 동시에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TV를 본다든지 또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이런 지적 장애가 굉장히 심한 아동은 이 동시 처리가 안 돼요. 그 밥 먹을 때도 간장이 있고 김치가 있고 밥이 있으면 우리는 밥하고 김치하고 같이 먹는데 그 친구들은 아주 초중도는 간장 한번 홀딱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김치 한번 홀딱 먹어 국 한번 홀딱 밥은 밥대로 따로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학습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뭘 먼저 하고 싶다 어떤 걸 하겠다는 그 욕구를 딱 순서를 정하는 이런 지식 등 이렇게 한 5가지 영역에서 이제 지능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응 행동 기술에서는 개인적인 요구 충족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스스로 먹는지,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제 적어도 특수학교에 다닌다면은 혼자 차에서 내리고 타고 오는 되는 것인지, 지역사회에 정해놓은 규칙, 있잖아. 빨간불, 파란불 이런 걸 좀 분간한다든지, 인도와 차도를 분간한다든지, 이런 지역사회 요구 충족이나 그다음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자기가 어떤 책임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적응, 그 다음에 개인적 적응의 5개 요인으로 적응 행동 기술을 이제 사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카이스트 적응 행동 검사는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행동 등 3가지에서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분류를 하는 것이죠. 예, 사회 성숙도 검사 30세까지 계속되고 사회 연령이나 그 다음에 또 사회 지수, 우리가 사회 연령을 보고 성숙도 검사를 하면 이 지적장애 아동은 나이는 20살인데 이 정신 연령은 3살 4살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회 연령이에요. 그 다음에 적응하는 것도 사회 지수. 그 다음에 이 적응 행동 검사도 상당히 좀 한계점이 있어요. 적응 행동을 가지고 지능과 연관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되고, 이 적응 행동은 또 이렇게 면접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지적 장애 아동이 면접할 때에 제대로 말귀는 알아듣고 대답할까 하는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제 아직까지는 개발된 게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 행동 정의에서 검사 영역에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지적 능력, 자기가 참여하고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역할, 그리고 건강생활 영역 이런 데서 심하게 제한을 받거나 평균 이하의 능력이 주어지면은 이런 아동은 이제 지적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6.3을 보면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적으로 검사에서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은 언어, 그 다음에 읽기, 쓰기, 금전, 처리. 그냥 5만원짜리를 주고도 그 서류부터 안 받고 그냥 가지고 온 친구 있거든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손해를 봐도 뺏겨도 다시 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뺏겨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책임감. 예. 어떤 그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변기에 이제 앉고 그다음에 자기가 옷을 올리고 내리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능력. 예. 그다음에 규칙 준수. 그다음 실제적으로 의식주 일상. 그다음 교통수단 이용. 그다음 직업 훈련. 그다음 위험을 인지, 약물 복용. 그래서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가족이 딱딱 이렇게 하나씩 줘야지 안 그러면 한꺼번에 그 약을 다 먹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에 대하여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자폐 아동도 같이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God bless you.